예, 462페이지요. 제3취득자의 지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말해요. 제3취득자의 지위란 말이. 그럼 가령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예, 갑을 간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함에 있어 혹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까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예,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기를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경우를 예를 들었지, 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정인이라 해도 논리는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갑병 간에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이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부동산을 이렇게 표현해요. 저당 부동산이라고. 되겠습니까? 이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를 무엇이라 표현한다고? 제3취득자예요. 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것이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라 말한다고. 뻥입니다. 권리 3개 좀 기억하란 이야기예요. 권리 3개를 기억해야 함정에 안 빠진다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하지, 다른 권리를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럼 지금부터 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만 행사할 수 있지, 다른 자들은 지금부터 하는 권리는 행사한다 못한다? 못해요. 저당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건저당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장할 수도 있잖아. 저당권은 동일한 부동산의 이중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없다? 그럼 저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은 지금부터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로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권리는 이 제3취득자에게 언제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금부터 하는 논리를 적용한다고. 채무를 인수했다면 지금부터 하는 논리는 적용 안 해요.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수치로 물어보지는 않을 것인데, 부동산이 3억짜리고
그냥 편의상 원본만 갖고 설명합니다. 피담보채권이 1억이란 전제하 이렇게 매매했다면 채무를 인수한 거 아니냐고. 3억 빼기 1억 해서 매매했다면 변제기 도리하면 누가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제3자가. 이런 자는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말은 3억에 매매해야 돼요. 3억에 매매한 것이 채무를 인수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이때만 제3취득자를 보호한다고.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기 도리하면 채무는 누가 변제해야 돼? 채무자가 변제를 해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이 사례는 저당권 설정자라 말해도 되지만 물상 보증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채무를 변제해야 돼? 채무자가.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채무를 인수했다면 이 제3취득자는 법률상 보호를 안 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기 도리하면 채무자인 갑이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이란 권리는 무엇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권리라? 경매 신청이요. 이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고 만약 정의 낙찰을 받았다면 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릴 수 있잖아요. 언제? 낙찰 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한 때가 아니죠. 이때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면 제3취득자가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잖아. 그리고 경매가 되면 지상권 전세권자라면 저당권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럼 제3취득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누구 때문에? 채무자 때문에. 그럼 제3취득자가 권리를 상실하거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누구 잘못이다? 채무자 잘못이에요. 제3취득자에게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제3취득자에게 권리를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순서는 필요 없습니다.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를 인수 안 했기 때문에 채무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할 권리가 있다고.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라 표현하고 있어. 채무자는 변제기 도리하면 채무를 변제할 의무지 무슨 권리냐고. 용어 자체가 제3취득자는 채무를 인수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변제할 권리라고 표현한다고. 제3취득자의 변제권이요. 이 제3취득자의 변제권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말려도 변제할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변제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채무의 변제기 도래 전에 변제한다는 말은 채무자의 변제할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제3취득자의 변제권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지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하지 못해요.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했기 때문에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무엇을 행사할 수 있다고? 구상권이요. 되겠습니까? 이 구상권이 나중에 매매로 가면 이렇게 올 거예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으로 가면 구상권이 이렇게 온다고. 이건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5, 6월 달에 해도 돼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576조의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갑병이 매매했다고. 갑이 매도인, 병이 매수인. 되겠습니까? 매도인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이 행사됐다고. 실행됐다고. 그리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 잘못 때문에? 채무자인 매도인 잘못 때문에. 그래서 매수인인 병은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름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출제하고 소유권을 보존했다면 그 출제액을 매도인에게 돌려달라 청구하는 것이 저당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와닿지 않으면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까지 하면 돼요. 한번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권리예요. 제3취득자의 변제권이요. 두 번째,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이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매수 신고인, 경매인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채무자가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내가 사겠다고 신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제3취득자는 채무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전적으로 채무자 잘못 때문에 경매가 됐기 때문에 권리를 상실할 위험에 있다고. 그래서 이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제3취득자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 경매인이요. 경매인이라고도 표현하고 매수신고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되겠습니까? 예. 자, 세 번째요. 자, 제3취득자는 권리 3개를 취득한 것이란 것을 이해를 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요. 그럼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이 부동산에 비용을 지출했을 수 있잖아요.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런데 정이 낙찰을 받아버렸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남의 부동산에 비용을 지출한 결과가 돼버렸잖아. 제3취득자는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억울해요. 달리 말하면 이 목적물의 경매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제3취득자가 이 낙찰 대금을 경매 대가라고도 말합니다. 제3취득자가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하여 경매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이 경매 대가, 낙찰 대금으로부터 제3취득자가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비용 상한 청구권은 낙찰자에게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매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경매법원에 청구하면 이 경매법원이 이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상환해 준다고. 되겠습니까?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상환해 주는데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앞 시간에 했던 피담보 채권의 범위 중 저당권 실행 비용도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하여 돌려준다고. 경매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니까. 그걸 이해를 좀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464페이지요. 저당권이 침해가 되면 무엇으로 구제받을 것인가? 그 말입니다. 저당권 침해 구제 수단은 물에 손을 담으면 구제가 돼요. 무슨 말이지? 물손 담기라. 물손 담기요. 물이 물건적 청구권이에요. 저당권이 물건이잖아. 침해가 됐을 때에는 무엇을 행사한다면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저당권이 구제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저당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을 행사하지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침해당했다 할지라도 저당 목적물을 나에게 돌려달라 청구는 한다, 못 한다? 못 해요. 그럼
손담기를 지금부터 할 것인데 시각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갑을 간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하고 있습니다. 자, 가령 피담보 채권이 2억이라 볼게요.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채권자와 왜 이래?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하지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당권 설정자는 물상 보증인일 수도 있거든. 제가 예를 들기를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를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물상 보증인이라도 기본적인 논리는 같아요. 그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인목을 들고 올 거예요. 저당권 침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라고. 가령 인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인목은 인목 등기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등기된 인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고. 인목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하면 돼. 그럼 한 그루에 1억짜리입니다. 안 되면 5만 그루라 생각하든지 되겠죠? 예. 한 그루에 1억짜리라면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또 모를까 봐 이러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채무자가 2그루를 뽑아서 반출해서 팔아먹어 버릴 수 있잖아. 되겠습니까? 이건 저당권의 침해잖아. 침해요. 2그루 좀 그렇나 3그루 할까? 이상한 생각을 하실까 봐. 한 그루를 뽑아서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전부 저당권 침해입니다. 현재 가치가 1억이지 한 그루당. 이 가치는 정간 변동할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침해입니다. 어떻게 뽑아 반출하든지. 그때 저당권자가 손담기를 할 수 있다고. 손담기 한다는 말이 담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요. 기는 기한이익 상실을 말해요.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여 적시변제 청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따면 말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기로 딴다고. 기로. 같은 말입니다. 손은 손해배상 청구권이요. 이 3가지 권리를 행사하여 저당권이 침해된 것을 구제할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손담기에 손담기. 물에 손담기. 저당권이 침해당했을 때 물에 손을 담으면 구제가 된다고. 물손 담기요. 되겠죠?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원인은 불법행위입니까? 아니면 채무불이행입니까? 권리의 침해잖아, 침해요. 원인은 불법행위입니다. 예. 그럼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물어본다고. 먼저 담보물 보충 청구권하고 적시 변제 청구권이요. 이 두 가지 권리는 함께 행사하는가 선택적으로 행사하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함께 행사해 볼게요. 말이 되는지를 보라고. 우리가 저당권자예요. 갑을 보고 이렇게 말해. 나무를 일부 뽑아서 팔아먹어 버렸거든. 이 나쁜 놈아, 색으로 뽑아 팔아먹었다면 색으로 딱 심어놓고 니는 인간 안 돼. 바로 갚아. 말이 된다 안 된다? 아니 색으로 도로 심어놓고 니는 기한이익 상실했으니까 지금 바로 돈 갚아. 두 가지를 함께 행사하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 권리는 함께 행사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함께 행사 못합니다.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예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여 적시 변제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하지 이 두 가지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든 무엇이 생겨야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면 색으로 뽑아서 팔아먹었는데 색으로 도로 심어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저당권자에게 손해는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함께 행사하는 권리 아닙니다. 근데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여 적시 변제 청구했을 때에는 손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적시 변제 청구했는데 채무자가 변제 안 하면 경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럼 경매 대가에서 채권 전액이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적시 변제 청구할 때는 무엇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어? 손해배상 청구도.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습 하나 하고 가자고요. 만약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일 수 있잖아요. 이 경우를 전제한 논리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라면 구별 실의가 없어요. 다른 경우를 전제하여 설명합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라면,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되겠습니까? 변제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채무자에게 있습니까? 물상보증인에게 있습니까? 변제할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적시 변제 청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 적시 변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는 누구다? 저당권 설정자 아니냐고. 그럼 담보물 보충 청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저당권 설정자에게, 즉 물상 보증인에게.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동일인이라면 구별 실익 없어요.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다른 경우에 담보물 보충 청구는 누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설정자요. 적시 변제 청구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야 돼? 채무자에게. 그 말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일반 저당권, 보통 저당권에 관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특수 저당권은 5, 6월 달에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법이요. 계약법에 3, 4월 달은 513페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거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법의 중요 이론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부러 여기에 비워둔 이유는 좀 지우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쉬는 시간에 지금 하는 건 그 말입니다. 예. 예, 불능의 문제를 좀 정리를 해 보자고요. 예, 불능의 문제가 계약법 이론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직결되어 있어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고요. 자, 매매 계약을 1월 1일 날 체결했어요. 체결하였다, 성립하였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10% 지불했고 2월 1일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하고 3월 1일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매매를 했다면 3월 1일이 이행기입니다. 그럼 법률행위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가 있고 그 이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전의 불능인 것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 이후의 불능인 것은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옳은 지문으로 처리해요. 그때 원시적 불능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 주관적 불능으로 나누는데 객관적 불능이 둘, 주관적 불능이 둘이기 때문에 결국 몇 개로 나누는 것이다? 네 개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 원시적, 주관적, 일부 불능. 전부 일부 불능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객관적 불능이란 이야기는 불능이 객관적이에요. 그 어느 누구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능이요.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주관적에 불과하다. 계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불능인 것이 무엇이다? 주관적이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예요. 일정한 요건 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 계약이 무효인데도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믿었음,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우리 시험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인데 구체적으로는 574조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입니다.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주관적 일부 불능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예요.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원시적 불능에서 발생한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한다. 원시적 불능이요.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은 570조의 담보 책임,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원시적, 주관적 일부 불능은 572조의 담보 책임,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채무자의 휘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 중 이행불능의 문제. 계약이 이행하는 게 불가능해졌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하면 그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특칙인 원상회복 의무 부담해요 선악 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반환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해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로 무엇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요.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유효한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고 유효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였음으로 인하여 받을 이익이요.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원칙,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예외가 있다. 불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 이행기에 도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이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데,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계약이 이행기에 도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련성의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간혹 이행상, 존속상을 뒤집어서 물어보기도 해요. 동시행 항변권은 존속상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이행상이 와야지. 이행기에 도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까지를 정리하시고, 여기까지가 계약법에서 중요한 이론이에요. 계약법 총론에 중요한 이론이 5개가 있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동생항변권 위험부담 계약의 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불능과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위험부담, 계약 해제는 불능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 동생항변권도 불능이 발생하지 않고 이행기에 도래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계약법의 강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매매하고 임대차거든. 주로 매매 두 문제, 임대차 두 문제 물어보는 게 일반적. 간혹 한 문제를 더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매매에서 두 문제를 물어보면 반드시 한 문제는 어디서 물어본다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나머지는 주로 계약금에서 물어본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시기 전까지는. 그래야만 계약법 이론들을 풀어내기가 쉽다고. 그럼 잠시 쉬다가 이 논리를 표를 연상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오늘 지우지 않습니다. 예. 이 뒤만 좀 지워주십시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